한유라를 향한 복수. 그 지나치게 화려한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코를 찌른 것은 마치 기업의 부패한 악취 위에 페브리즈를 뿌리려 한 듯한 냄새였다. 샴페인의 젖은 숨결, 향수 샘플,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절박함의 향기. 나는 지난 3번의 비필수 회사 행사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검은색 블레이저를 고쳐 입고 늘 그랬듯 방의 가장자리로 향했다. 명찰도 미소도 없이 그저 리스크팀 김대리. 그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그나마 나를 부르기라도 할 때 말이다. 리스크팀 김대리라니. 마치 내가 3분기 실적 추락을 막아낸 장본인이 아니라 연차 보고서의 각주라도 되는 것 같았다. 대리석 바닥 건너편에서는 한유라가 금발에 부유하고 간신히 맨정신을 유지한 채 마치 공기마저 자신의 소유인 양 미끄러지듯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 회장님의 딸, 새로 임명된 행사기획팀 팀장.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마치 미러보리 레이 한 병에 강도라도 당한 듯한 스팽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악녀 역할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한 비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녀가 누군가를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조금 과장되게 웃었다. 대부분은 더블 브레스티드 정장 속으로 땀이 배어 나오지 않으려 애쓰는 남자들이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었다. 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바로 걸어가자 바텐더는 내 뒤에 있던 남자에게 먼저 샴페인을 건넸다.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8년을 일했다. 8년. 부산 데이터 센터 유출 사건 때 우리 회사를 구해낸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무도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던 의심스러운 외화 송금을 찾아냈다. 한유라의 홍보팀이 저지른 재앙과 그녀 아버지의 분식회계를 뒷수습했다. 그런데도 태아그룹, 우리의 사람, 우리의 힘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대한 프로젝션 스크린의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었을 때 내 이름은 없었다. 우리 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슬라이드가 있었다. 심지어 분기 보고서에 굴림체를 썼던 김주임까지도.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미지근한 화이트 와인 잔을 들고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서 있었다. 마치 4K 해상도로 나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한유라는 마이크에 대고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일하는 척이라도 섹시하게 하세요. 같은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었다. 나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와인잔을 통째로 뒤에 있는 화분에 던져버리는 상상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항상 미소 지었다. 이런 곳에 있는 나 같은 여자들의 특징이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게 되는 법을 배운다. 가장자리에 녹아드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로와 보너스, 그리고 전망 좋은 임원실을 차지하는 동안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95%는 구독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중 한 명이라면 오늘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도록 돕는 팀을 위해서요. 그들은 모든 댓글을 금처럼 소중히 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죠. 한유라가 술잔을 손에 들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이미 웃음소리에 혀 꼬부라진 소리가 섞일 만큼 취해 있었다. 슬라이드쇼에 서연 씨 없던데요. 그녀가 향수처럼 동정심을 뚝뚝 흘리며 지적이었다. 실수였나 봐요. 그러고는 내 잔에 자신의 잔을 쨍 하고 부딪힌 뒤 여의도 증권맨들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아내들 무리로 다시 흘러들어갔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충격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마지막 스위치가 딸깍하고 눌리는 소리였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을 지독하게 좋은 관찰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보아왔다. 한유라의 친구들이 무마했던 모든 감사, 그녀 아버지의 분기 보너스에 있던 모든 회계 불일치, 투자자들의 우려가
홍보팀의 뜬구름 잡는 소리 밑에 묻혔던 모든 순간을 나는 더 이상 그냥 리스크팀 김대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 건물을 내부에서부터 정확히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누군가가 내가 시작이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일은 사인된 농구공과 회장님의 스키 별장, 주말 이용권 경매 사이에서 일어났다. 한유라는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비틀거리며 무대로 다시 올라갔다. 아마 자선 세금 공제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녀의 시비, 영명 팔로워들에게 라이브 방송이라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비 넥타이를 맨 보수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상냥한 노신사 경매사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어떤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를 막 팔아치웠을 때였다. 한유라는 마치 자신이 오스카 시상식이라도 진행하는 양 마이크를 낚아챘다. 자자, 모두 주목하세요. 그녀가 번쩍이는 라미네이트 치아를 드러내며 혀 꼬인 소리로 말했다. 방금 건 귀여웠지만 지루했어요. 뭔가 재미있는 거, 예상치 못한 게 필요해요. 다음에 나올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와인잔의 스템을 꽉 쥐고 지켜볼 뿐이었다. 한유라가 취한 게임쇼 진행자처럼 군중 속을 가리켰다. 어때요? 우리 아빠의 가장 재미없는 분석가를 경매에 붙이는 건? 몇몇이 웃었고 두어 명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눈을 내게로 돌렸다. 자, 김서연 대리. 밤새 저기서 슬픈 작은 촛불처럼 서 있잖아요. 이 방에 활기 좀 불어넣어 보자고요. 그리고 맙소사, 스포트라이트가 정말로 움직였다. 물리적이고 눈을 멀게 하는 하얀 빗줄기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미사일처럼 날아와 정확히 내 위에 멈췄다. 은쟁반 위에서 해부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한쪽 발이 반쯤 돌아가 있었다. 마치 내 마음이 허락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도망치려 하는 것 같았다. 뒤쪽에서 누군가 잠깐 저거 진심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야, 저 사람 리스크팀 김대리잖아. 한유라는 한술 더 떴다. 다들 한꺼번에 경매 패드를 들지는 마시고요. 그녀가 웃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여자는요. 리스크 매트릭스에서 소수점 오류 하나를 마치 국가 안보 문제인 것처럼 지적했던 사람이라고요. 엑셀도 그녀 앞에선 눈물을 흘릴걸요. 더 많은 긴장된 웃음소리, 그리고 줄어드는 웃음소리, 이내 침묵. 나는 그 빛 속에 서 있었다. 마치 빛이 내 피부를 벗겨내는 것 같았다. 나는 방화벽을 뚫고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았으며 우리 회사 알고리즘이 실수로 과부들을 신용불량 위험군으로 분류했을 때 홍보팀의 악몽으로부터 회사를 구해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내게 감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 말하자면 실제로 입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건 어떤 깊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그들은 그녀의 농담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건 단지 한유라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잔인함도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그 순간이 공중에 매달려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팝콘 탄 냄새처럼 한유라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취해서 가짜로 입술을 삐죽였다. 와, 반응이 영 별로네요. 아무도 없어요? 자선을 위해서라도 사라지고 싶었다. 바닥이 열려 나를 통째로 삼켜버렸으면 했다. 제기랄, 내가 뭘 원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때 그를 보았다. 케이터링 테이블 뒤편에서 새콜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아주 고요히 서 있었다. 그는 웃고 있지도 속삭이고 있지도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날카로운 눈, 살짝 기울인 고개,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면서도 그는 완벽하게 차분해 보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태의 여파를 위해서. 마침내 스포트라이트가 꺼졌다.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한유라는 우리 모두 가끔은 웃어야 한다는 식의 시시한 농담을 던지고는 술을 채우러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리고 나는 내가 늘 하던 대로 했다.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게 괜찮은 척 180명의 증인과 오픈바 앞에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은 척 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나는 맥콜색 정장의 남자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나는 박수를 쳤다. 인정하기는 창피하지만 그랬다. 나는 정말로 박수를 쳤다. 마치 시월드에 잘 훈련된 물개가 조련사가 던져주는 구룡 모양의 정어리를 받아먹으며 지느러미를 부딪히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는 방금 나를 벗어났고 한유라는 이미 다음 칵테일을 향해 맵시 있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차보다 비쌀 것이 분명한 샹들리에 아래 서서 이 모든 일이 그저 아주 웃긴 오해인 척하고 있었다. 나도 같이 웃으면 그들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모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여전히 있었다. 사람들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당혹감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결국 누구도 내 당혹감을 옮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몇몇 동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법무팀의 한 남자가 힘내라고 했을 법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색소폰 재즈. 공개적인 기업 채찍질 뒤에 일상으로 복귀를 알리는데 캔이 쥐만한 게 없다. 나는 유령이 거꾸로 걷듯 군중에게서 뒷걸음질 쳤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조명이 더 어둡고 침묵이 더 나은 연회장 가장자리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 아무도 원치 않는 높은 테이블을 찾아 결혼식장의 단골 술꾼처럼 자리를 잡았다. 내 술잔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슬라이드쇼 이후로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그 잔. 내가 없는 동안 잔에 맺힌 물방울이 하얀 리넨 위에 완벽한 원을 만들어 놓았다. 마치 잔이 울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잔이 해답이라도 품고 있는 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시트콤 대본이라도 읽는 것처럼 인사팀이 도착했다. 2명. 클립보드 남자와 요가하는 박 과장. 어떤 타입인지 알 것이다. 도덕적 지지를 보내는 미소. 다친 너구리를 쓰레기통에서 꺼내려는 듯 지나치게 부드러운 목소리. 김 대리님, 클립보드 남자가 말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를 연회장과 물품 보관소를 가르는 커튼 바로 뒤로 데려갔다. 박 과장은 마치 명상 수업을 이끌려는 듯 팔짱을 꼈다. 아까 한유라 팀장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다. 클립보드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분명히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스포츠맨십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회사 문화는 유연성과 동료에 의해서 번성하니까요. 유연성, 동료애. 공개적인 모욕을 말하는 건가? 물론이죠. 나는 화강암도 자를 수 있을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박 과장은 눈에 띄게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다. 우리 모두 오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내가 말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그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칭찬하고는 마치 방금 폭탄이라도 해체한 사람들처럼 걸어갔다. 그리고 나는 화장실로 걸어가 마지막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닫힌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오랫동안 휴대폰을 쳐다봤다. 눈물도 공황도 없이 그저 고요한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가짜 폴더들 뒤에 숨겨두었던 암호화된 앱을 열었다. 이름 하나를 탭하고 3단어를 문자로 보냈다. 때가 됐어요. 준비됐나요? 그것은 장전된 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것과 같은 디지털 행위였다.
점 3개가 나타났다. 입력 중. 그리고 한 단어가 돌아왔다. 언제나. 나는 그 답장을 1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본 뒤 휴대폰을 클러치에 넣고 그 화장실을 다시 태어난 여자처럼 걸어 나왔다.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자존심을 아스피린처럼 삼키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에 그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리스크팀 김대리가 아닐 것이다. 그들이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폭풍일 것이다. 시작은 오타였다. 18개월 전 태하그룹의 어떤 인턴이 우리의 우량 투자자에게 갈 보고서에서 포트폴리오 노출도를 잘못 분류했다. 잘못 찍힌 소수점 하나가 저위험 지방채 풀을 시한폭탄 같은 부채 덩어리로 둔갑시켰다. 결제 라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놓쳤다.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나는 일요일 밤 모두가 로그아웃하고 그들의 와인과 치즈, 넷플릭스의 세계로 떠난 지 한참 후에 그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볼 의무도 없었다. 그냥 느낌이 왔다. 그 특정 계정은 항상 너무 조용했다. 공포 영화 속 잠긴 지하실 문처럼 조용한. 나는 그것을 표시하고 수치를 다시 돌려보고 오류를 확인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수정된 버전을 내부팀과 투자자 사무실에 직접 전달했다. 위험한 행동이었다. 물론 질책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전에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누군가로부터 한 줄짜리 이메일을 받았다. 권지혁 대표님께서 당신의 신중함에 감사드립니다. 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전화통화도 없이 가끔 암호화된 메시지만 주고받았다. 그는 회사 소식지나 분석가 보고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패턴, 더 큰 이야기를 말해주는 신호들을 좋아했다. 나는 할 수 있을 때마다 인사팀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법적 전문 용어로 포장하여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우리 사이에 이상한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나는 권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다른 사모펀드 회사들조차 그에 대해 추측할 정도로 극도로 비공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복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종류의 남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그가 태아그룹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깨끗하게 발라먹을 뼈를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한유라가 샹들리에 아래에서 내 존엄성을 색종이 조각으로 만들었을 때 그는 설득이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현재 갈라 행사 이틀 후 권 대표가 장소를 정했다. 본사에서 2블록 떨어진 콜레드 호텔. 에스프레소 한 잔이 15영원이고 로비에서 은은한 권력의 냄새가 나는 그런 종류의 호텔이었다. 우리는 라운지에서 만났다. 수행원도 정장 갑옷도 없이 그는 소매를 한번 걷어올린 깔끔한 네이비 셔츠를 입고 있었고 팔에는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빛바랜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시계는 내 연봉보다 비쌌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사람처럼 커피를 마셨다. 나는 지난 12시간 동안 자신의 공개 경매 장면을 반복해서 되감기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좋아 보이네요. 그가 차분하고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더 좋았던 적도 있죠.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차트가 있었다. 주식, 의결권, 내가 내 손등처럼 잘 아는 금융 레버리지들. 권 대표는 이미 우리 회사의 소액 주주들 몇몇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조용히 외과 수술처럼. 나는 눈을 깜빡였다. 바쁘셨네요. 그는 미소 짓지 않고 그저 나를 지켜봤다. 그러고는 마치 일기예보를 하듯 말했다. 이 회사를 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드라마도 북소리도 없이 그저 질문으로 위장한 선전포고였다. 목이 말랐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숫자들을, 그 계산을 내려다보았다. 계산은 완벽했다. 대응책은 없었다. 내부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면 사각지대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감사 추적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한유라의 립스틱 묻은 지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 달렸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인수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잡으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눈이 날카로웠다. 저는 망가진 것은 사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렛대를 사죠. 나는 그를 잠시 더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갖게 될 겁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갈비뼈 아래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압력이 그 소나기를 푸는 느낌.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충분히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이제 그들이 내가 어둠 속에서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 똑똑히 보게 할 시간이었다. 조류가 바뀌고 있다는 첫 신호는 이메일의 형태로 왔다. 한유라가 오전 6시 7분에 나를 참조, CC로 걸었다. 평소라면 그녀가 프로세코 숙취를 풀거나 비싼 필라테스 수업을 예약할 시간이었다. 제목은 긴급이었다. 이 투자자 질문들에 대해 같이 검토 가능할까요? 메일 본문은 수동적 공격성으로 포장된 혼돈 그 자체였다. 모호한 공황 상태를 담은 세 단락의 글과 마치 협박 편지처럼 서식이 엉망인 스프레드시트 하나, 보아하니 상당한 지분을 가진 두 개의 다른 기관 투자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한유라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아버지의 매력으로도 평소의 홍보용 반짝이 폭탄으로도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극적이지 않았다. 그저 2분기와 3분기 예측 간의 불일치, 비정상적인 비용 급증, 몇몇 이상하게 처리된 협력업체 지급 내역에 대한 조용하고 외과적인 탐색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언어를 알았다. 그건 투자자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건 갈비뼈 사이를 파고드는 메스였다. 나는 명랑하게 기꺼이 돕겠습니다라고 답장하고 권 대표의 법무팀 담당자를 숨은 참조 BCC로 넣었다. 그리고 그 스프레드시트를 내 개인 서버로 전달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주석을 달아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의 리본으로 모든 것을 포장했다. 한 번의 클릭, 와인잔에 떨어진 비소 한 방울. 한유라는 다음 한 주 동안 쿨한 척하려 애썼다. 애썼다는 표현이 맞다. 그녀는 회의에서 얼음 여왕 페르소나를 2배로 강화했고 나를 겨냥한 농담을 던졌으며 심지어 그녀를 CW 법정 드라마의 악당처럼 보이게 하는 파워수트를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작은 실수들을. 그녀가 문장 중간에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 그녀의 웃음이 반 박자 늦게 터져 나오는 방식. 마치 그녀의 뇌가 눈 뒤에서 피해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느라 바쁜 것처럼. 그러다 재교육이 시작되었다. 또 다른 이메일. 제목 팀 지원 기회. 번역. 쓸모없는 누군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승진하거나 다른 회사로 떠날 때까지 돌봐주기. 그녀의 이름은 최지민이었다. 브런치와 유행어에 특화된 MBA 프로그램을 갓 졸업했다. 한유라의 대학 동아리 후배. 창문에 던진 벽돌처럼 노골적이었다. 한유라는 화요일 전체 회의에서 그녀를 마치 재림한 금융계의 선지자처럼 소개했다. 지민 씨가 우리 새로운 전략기획팀 부사장으로 합류할 거예요. 한유라가 하얀 치아와 시한폭탄을 넘겨주는 사람의 열의를 담아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서연 대리님이 업무 파악을 도와줄 거고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대되네요. 오, 정말 기대됐다. 왜냐하면 한유라가 깨닫지 못한 것, 그녀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은 최지민이 읽는 척할 교육 자료의 절반을 내가 썼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우리 내부 시스템에 헨젤과 그레텔도 질식할 만큼 충분한 빵 부스러기를 묻어두었다. 그리고 내 지도 아래 최지민이 하는 모든 클릭은 이미 권 대표의 컴플라이언스 팀과 공유된 그림자 데이터베이스에 메아리 쳤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서 만났다. 최지민은 똑똑했다. 그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세미트럭을 운전하고 싶어하는 유아처럼 의욕이 넘쳤다. 세 문장마다 한 번씩 유라 선배가 그러는데 로 시작해서 시너지나 팀 문화에 대한 어떤 무의미한 관찰로 이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하고 그녀의 신입 교육 과제를 내가 알기로 한유라가 승인했던 이상 징후들이 가미된 스프레드시트로 유도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질문을 만들어낼 만큼만 딱 고군분투하게 내버려뒀다.
그녀가 내게 하는 질문들, 내가 연습한 듯한 망설임과 권 대표의 감사팀이 나머지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의 모호함을 섞어 대답해준 질문들. 한편 한유라는 레드불에 취한 고양이 같은 솜씨로 통제권을 주장하려 계속 애썼다. 그녀는 예고 없이 우리 세션에 불쑥 나타나 낡은 시스템과 구식 프로토콜에 대해 비꼬는 말을 던지며 그것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는 척했다. 나는 바보인 척했고 모든 모욕을 미소로 넘겼으며 심지어 어느 날은 그녀의 립스틱을 칭찬해서 내가 그녀를 조롱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눈을 가늘게 뜨는 모습을 지켜보기까지 했다. 그녀는 조롱했지만 떨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의 턱에 나타나는 균열, 그녀가 커피잔을 마치 구명공목처럼 꽉 쥐는 방식, 그녀는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신보다 똑똑한 누군가가 그녀는 보드 위에 있는 줄도 몰랐던 말들을 움직이는 데서 오는 압박감을, 그리고 나는 그녀가 그것을 더 깊이 느끼도록 내버려둘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복수는 항상 칼을 차고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때로는 클립보드를 들고 당신의 제국을 팔아넘기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미소 짓는다. 첫 번째 도미노는 종이가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화요일 아침이었다. 사무실은 비대해진 기업 구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허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적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척하는, 나는 리스크 관리팀에 이 빠진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며 회계감사관이라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한 자산 재조정 스프레드시트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한유라가 경고 사이렌처럼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임원실 유리상자로 폭풍처럼 들어갔다. 5분 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들었어? 감사받는데. 권 대표팀이 그녀 출장 경비를 문제 삼았대. 무슨 두바이건이라던데. 정오가 되자 그 소식은 부서들 사이에서 밀수품처럼 퍼져나갔다. 한유라의 경비 보고서가 정기 감사 중에 적발되었지만 우리 내부 감사팀도 인사팀도 아니었다. 외부, 구체적으로는 권 대표의 회계감사팀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지난 2년간 그녀의 경비 환급 내역에 대한 상세 명세서를 요청했다. 호화스파 숙박과 일정이 겹치는 고객 미팅을 위한 1등석 항공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협력업체 저녁 식사, 항상 같은 2명의 손님, 한유라와 어떤 고객 장부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니셜을 가진 누군가. 그것은 외과적이고 깔끔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직접적으로는 나는 단지 문을 열어두고 유능한 누군가가 찾을 수 있을 만큼 종이 흔적에 불을 밝혀두었을 뿐이다. 수요일이 되자 한 회장 본인이 한유라의 사무실을 안팎으로 서성거리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했다. 왜 권지혁이 우리 임원진을 파고드는 거야? 그들이 이 접근 권한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지? 누가 이걸 승인했어? 나는 내 자리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들이 항상 좋아했던 방식대로 있었다. 인사팀이 찾아올 때까지. 이번에도 2명. 클립보드 남자와 요가하는 박 과장.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김 대리님, 클립보드 남자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회의실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비회의실은 이건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라는 인사팀의 암호였다. 벽에는 가짜 양치식물과 2009년 이후로 바뀌지 않은 동기부여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고 기다렸다. 박 과장이 헛기침을 했다. 이건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약간의 피드백 세션이죠. 물론이죠. 최근 김 대리님의 고위 경영진과의 상호작용이 일부 우려를 낳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예를 들면요. 어조가 좀... 클립보드 남자가 말을 꺼냈다. 협조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는 준비되지 않은 듯 눈을 깜빡였다. 박 과장이 서류를 뒤적였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저 선제적인 갈등 중재일 뿐이에요.
그들은 테이블 너머로 서류 한 장을 밀었다. 닥치고 서명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인사팀의 언어였다. 나는 모든 단어를 천천히 읽었다. 시간을 들여서. 그러고 나서 미소 짓고 깔끔하게 서명하고 일어섰다. 아, 나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다. 깜빡할 뻔했네요. 나는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에 놓고 손가락 하나로 앞으로 밀었다. 제 기록을 위해 이 회의를 녹음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클립보드 남자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남은 한 주 잘 보내세요. 나는 그들이 나를 막을 말을 찾기 전에 덧붙이고 걸어 나왔다. 15분 후 그 파일은 인사팀 협박 음성육 13이라는 깔끔한 오디오 패키지와 함께 권 대표의 메일함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칵테일 바로 가서 혼자 앉아 한유라의 경력보다 오래된 오크통에서 숙성된 무언가를 마셨다. 밖에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는 동안 휴대폰을 쳐다봤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한유라 같은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 실수를 저지르니까. 마지막에 화려한 모욕, 그들은 어쩔 수 없다. 그들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유리가 깨지는 것을 멈출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 균열은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접착제를 들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2번째로 그녀가 그 짓을 했을 때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젠장, 아팠다. 처음보다 더. 처음은 충격이었다. 이번은 계산된 계획적인 잔인함이었다. 립스틱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손에 든 칵테일과 함께 배달된. 이번 갈라는 더 시끄럽고 더 컸다. 블랙타이, 1000개의 촛불이 마치 우리가 호화로운 영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랜드 볼룸을 밝혔다. 샹들리에에서는 크리스탈이 뚝뚝 떨어졌고 샴페인은 끝없이 부어졌다. 공기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테스토스테론과 오래된 향수로 가득했다. 그리고 한 회장님의 딸, 한유라는 언제나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곳에 자신의 존재감에 취해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는 허벅지까지 트인 은색의 바닥길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자신의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스팽글이 왕국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듯한 반짝이는 복수 드레스였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했고 뺨은 상기되었으며 그녀의 자아는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자선 경매는 이미 엉망이었다. 누군가 방금 우리 회사 CFO와의 선셋골프 여행에 2천만 원을 불렀다. 마치 그게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아니라는 듯이. 한유라는 4번째 잔을 비워갈 무렵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경매사가 말을 끝내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자. 그녀가 약간만 혀꼬인 소리로 말했다. 분위기 좀 띄워보죠. 군중 속에 동요가 일었다.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며 방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 사랑하는 일벌레 어디 있나?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나른하게 말했다. 아, 저기 있네. 리스크팀 김서연 대리. 우리만의 작은 스프레드시트 마법사. 나는 뒤쪽 근처에 혼자 서 있었다. 물론 김 빠진 프로세코 잔을 들고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한유라는 내가 마치 신기한 물건, 파티 기념품이라도 되는 양 나를 가리켰다. 진짜 재미 좀 보자고요. 그녀가 음악 소리를 뚫고 높아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 김대리한테 입찰할 사람? 자,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녀는 싱글이고 멋지고 아마 데이트 생활에도 파일링 시스템이 있을걸요. 거기 있었다. 앞 테이블에서 뒷줄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 어떤 것은 진짜, 어떤 것은 어색한, 어떤 것은 자기가 왜 웃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웃음.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웃었다. 권력자가 조용한 사람을 모욕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장단을 맞춘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건 농담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한유라는 스포트라이트에 취해 손가락 사이로 마이크를 빙빙 돌렸다. 한 번, 두 번. 연금 플랜까지 있는 고기능 내향인을 원하는 사람 없나요? 더 많은 웃음소리. 그리고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음을 메스처럼 가를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였다. 10억. 방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포크는 입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멈췄다. 잔은 마시던 중에 멈췄다. 무대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DJ는 마치 총성이라도 들은 듯 헤드폰을 내렸다. 한유라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다. 뭐? 침묵. 그리고 다시 뒤쪽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 내가 말했소.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반복했다. 10억 원. 군중이 갈라졌고 그가 나타났다. 권지혁. 골콜색 정장, 노타이, 한밤의 바다처럼 차분한.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이미 써놓은 일정의 일부인 것처럼 천천히 자신감 있게 걸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턱이 벌어졌다. 저는 그런 뜻이.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나는 똑바로 섰다. 이제 게임에는 규칙이 생겼고 내가 심판을 데려왔으니까 대리석 바닥에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다. 권지혁의 구두 소리는 그가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이 오직 그 혼자 키가 크고 신중하며 자신보다 3배는 큰 남자들도 왜인지 모르게 길을 비켜서게 만드는 그런 고요함 속에 웅크린 채 연회장의 모든 머리가 그를 따라 돌아갔다. 숨은 가슴 중간에 멈췄다. 현실을 아직 처리하려 애쓰는 유일한 사람은 한유라였다. 마치 설명서를 읽지 않고 악마를 소환한 것처럼 마이크 스탠드 뒤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에 도착해 그녀를 차분하게 올려다봤다. 죄송합니다, 손님. 경매사가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 아이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권지혁이 한 손을 살짝 들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그저 존재감만으로. 입찰하러 온 게 아니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죽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서 서명되고 도장이 찍힌 문서가 나왔다. 그리고 금박이 새겨진 맞춤 제작 신분증이 나왔다. 그는 마치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듯 그것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었다. 소유권이었다. 권지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장가로 위장한 뇌우처럼 전기가 흘렀다. JH 스트래티직 홀딩스 대표 투자자, 그 파장을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임원들이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고 모든 배우자들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권 대표의 회사는 그냥 투자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조조정을 했다. 권지혁은 초대받지 않은 방에 걸어 들어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유려함으로 무대 위로 올라섰다. 오늘 밤부로 그가 마치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듯 한유라에게서 마이크를 받으며 말했다. 나는 태아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침묵.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기부자, 임원, 그리고 거래상들로 이루어진 경악한 바다를 향해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다. 나는 잠재력이나 명성 혹은 브랜딩 때문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피아노 줄처럼 방을 갈랐다. 그녀가 내가 인수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부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단적인 숨광음, 속삭임의 합창,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지는 휴대폰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의 세금 피난처에 수류탄을 던진 듯한 표정에 이사진 몇몇의 경악. 한유라는 마이크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마치 마이크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한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것은 대리석 바닥에 한번 쨍 하고 부딪혔고 그 소리는 총성처럼 침묵 속을 튕겨나갔다. 권지혁은 그것을 내려다보고 다시 나를 보며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메시지는 이미 폭발했다. 바로 몇 주 전 이 무대에서 조롱당했던 여자가 방금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지분 인수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지명되었다. 어떤 얼굴 없는 펀드나 그림자 속 유령 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권지혁에 의해서. 권지혁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는 대형 망치들의 세계에서 메스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건물을 소유했다. 앞쪽에 있던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다. CFO도 그랬다. 하나씩 연쇄 반응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더 이상 회장 딸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내 편이었다. 그리고 한유라. 그녀는 자신의 반짝이는 침묵의 웅덩이 속에 서 있었다. 입술은 벌어지고 숨은 홱고 눈은 방안을 헤매며 그녀를 구해줄 누군가를 아무나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권력은 돌이킬 수 없이 이동했고 그녀가 한때 재미없다고 조롱했던 여자는 이제 한유라가 영원히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든 문턱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열쇠는 줄곧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돌릴 적절한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은 불꽃놀이로 시작되지 않았다.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공기가 재배치되기 직전 기업 이사회실의 뼛속에서 정전기처럼 윙윙거리는 그런 종류의 침묵. 아무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왜냐하면 아무도 숨쉬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침묵. 나는 5분 일찍 들어가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 앉았다. 마치 그곳이 내 자리인 것처럼. 이제는 그랬으니까 권지혁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다. 팡파르도 악수도 없이 그저 고갯짓뿐. 한유라는 2분 늦게 도착했다. 여전히 권력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덕테이프로 다시 붙일 수 있는 의상이었다. 그녀의 파운데이션은 완벽했고 자세는 뻣뻣했지만 그녀의 눈은 거칠었다. 옛 충신들로 가득 찬 방에서 동맹을 찾고 있었다. 한 회장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회색 정장, 회색 얼굴, 소매 속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서로를 비비는 회색 손. 그는 누구와도, 특히 나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회의는 숫자로 시작되었다. 권 대표의 팀은 예측, 정리된 전망, 마진 수정, 그리고 한유라가 주도했던 모든 허용 프로젝트를 조용히 무효화하는 자산 재분배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나왔다. 2장의 슬라이드 가득, 고객 접대로 위장된 개인 지출, 부서 간 시너지 개발로 위장된 산토리니 워크숍,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서명된 400만 원짜리 와인 디지털 영수증. 한유라가 한번 끼어들려 했다. 권지혁이 눈썹 하나를 치켜 올리자 그녀는 멈췄다. 테이블 끝자락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인사팀장이 헛기침을 했다. 이러한 비정규 사항들과 새로운 주주 구조를 고려하여 한유라 팀장님을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전면적인 규정 준수 검토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말들은 벨벳 망치처럼 테이블을 내리쳤다. 한 회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어떤 부성애적 위험이라도 쥐어짜려 애썼다. 분명 설명이 있습니다. 권지혁이 단호하게 말하며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단지 그 설명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투표는 1분도 안 되어 통과되었다.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누군가 그녀의 배터리 팩을 뽑아버린 것처럼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버티려 했지만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미끄러졌다. 한 회장은 남은 자존심을 모두 삼키고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는 지난 몇 년간 김서연 대리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권지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금일부로 김서연 씨는 이사회 특별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될 겁니다. 모든 접근 권한 필터 없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박수도 환호도 없이
그저 방의 새로운 중력에 모두가 몸을 기울이면서 삐걱거리는 가죽 의자 소리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불필요하지만 습관적으로 노트를 챙겼다. 문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한때 인사팀이 그들의 작은 개입을 연출했던 유리벽을 지나쳤다. 클립보드 남자가 넥타이를 어색하게 바로잡으며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박 과장. 요가하는 박 과장. 한유라가 나를 싸구려 여행 가방처럼 경매에 붙였을 때 나에게 좋은 스포츠맨이 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내가 지나가자 그녀는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칠 만큼만 잠시 멈춰 서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로비로 내려가 마치 죄사함을 받은 듯한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권 대표의 메시지였다. 그들은 다시는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스카이라인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뻗어나가는 강철과 유리를 바라보며 침묵이 깊숙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뒀다. 그리고 한 문장을 답장으로 보냈다. 다음에 누가 저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면 그 값은 최소 10억 원부터 시작한다고 전해주세요. 오래된 사무실 시절의 전설적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스위치가 눌리는 혼돈이 계속되도록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전 상사는 지금쯤 구두 속에서 떨고 있을 겁니다.